제가 이 사무총장 사무국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되게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같은 그 이름을 달고 지회부 이렇게 있으면 다른 데는 다 CI를 공통으로 써요.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근데 이 평생교육사협회는 뭐 광주지회 따로, 부산지회 따로, 뭐 CI가 다 달라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있는지 먼저 생긴 게 창립하고 설립한 먼저? 이게 생기기 전에 이제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사협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시민단체가 전국 지회 혹은 지부를 가지고 있는 데는 중앙이 먼저 만들어지고 지회 설립을 하는데 그게 한 법인체에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중앙 정관에 이 지회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별도 그 지회나 이런 데서 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법인체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 협회는 지역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중앙이 이제 그걸 이 네트워크형이죠. 네트워크형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서로에 대한 그게 있는데 저는 부산지회 CI를 회장님이 만들었어요. 네. 원영이 그래? 아 오늘 밝혀졌어요. 그래? 숙제를 하세요 빨리.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제가 관여를 했거든요. 관여를? 네. 그때 뭐 예, 네. 사무처장 그러면 부산지회도 사단법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이 되셨나요? 예, 그냥 법인 아닌가요 지금 현재? 그냥 제가- 일반 법인이죠. 예. 법인은 예. 법인입니다. 그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예, 여기 저희들은 고유번호증이 법인이죠. 네.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아니고 단체. 단체가 법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단법인이 되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조금 이제 쉽게 접근하는 게 이제 그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임의단체라고 해서 세무서 신고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그건 있어요. 아니죠. 그건 다른 성격이죠. 네. 그 부분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서나 광역에 네. 등록해서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네. 근데 현재 지회 중에서 사단법인인 데는 광주. 그럼 딱 한 가지 거기는 이제 신고하고 있으니까 제가 네. 부산도 그러면 연마다 관할 부서에 신고하나요? 어떤 것? 사업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거 다 신고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사단법인은 아니죠. 재단법인이 아니기 네. 때문에 신고는 안 하고요. 네, 그러면 사단법인이 아니죠. 비영리 우리 그 민간단체가 등록증에는 그 부산 평생교육사협회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는 그래요. 저는 뭐 다른 전국적인 조직에도 제가 지금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전하영이 한국협회장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조직의 통합 작업이라고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우리 조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보기로는 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 부산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역량 강화 연수를 한 적이 본 적이 없습니다. 4년 동안은 제가 참여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많아지면 전체가 조직이 하나 되는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전체가 모여서 어떤
딱 뭉쳐서 해낼 수 있는 것을 정리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항상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는 뭐 사회복지사 협회를 능가하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지금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같이 가고자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부산에서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나 때는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할 때 더 훨씬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이 각각의 지부가 있지만 그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졌을 때, 특징들이 커졌을 때 연합하기는 좀 힘들고, 일단 이렇게 태동 시기에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 협회처럼 일단 동일한 정체성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그러면서 성장하다가 지역으로 조금 더 지역의 어떤 특징이나 색깔들을 살려내는 것도 훨씬 괜찮은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89년, 90년대는 사회복지사가 많지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별정직이라는 걸 만들어서 구청이나 이런 곳에 채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 연구에 왔을 때만 해도 별정직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채용이 되고 구청에도 채용이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도 아니면서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면서 과연 저는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프로그램을만 만들다 보니.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따야 하나? 이런 고민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에 쫓기고 공부는 뒤로 한 채, 그러니까 저 혼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이제 조건이 좋았던 건 사회단체였기 때문에 조직망을 갖고 있어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 YMCA에서 일을 했는데, YMCA도 한국 YMCA가 있고 부산 YMCA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직무 연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좋기는 했는데, 지금의 평생교육사들을 보면 낱낱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참석을 못하는 게 조직이 돼 있으면 누군가가 그 공석을, 그러니까 교직 사회는 그렇잖아요. 직무 연수를 갔을 때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해주는데, 평생교육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들 조직이 강화되고 좀 그 역량들이 강화됐을 때 그런 자리도 메워 나가고, 그러면서 훨씬 한국 사회에서 평생교육사의 자리가 확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마을로, 그다음에 사회로 한국 사회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말씀이셨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체성을 우리가 같이 가져간다라는 작업에서 뭐 우리가 하나로 일치시키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그렇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협회 정관을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회 정관이 현장 지향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회와 정관을 이렇게 매칭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현재는 지회도 독립된 정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평생교육사의 딱 두 가지죠. 협회의 존재 이유는 본인 신장하고 역량 강화예요. 이 두 가지가 정한 틀이 딱 잡힐 수 있는 정관을 만들고, 지회도 그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제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협회의 정관을 먼저, 지금 이제 이미 지회가 만들어진 데에서는 자체 정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지회를 만들려고 하는 데는 저희 협회 정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에서 매칭 작업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이제 지회 같은 것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맞춰나갈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영역, 특히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실제로 평생교육사의 이 이제 직업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치의 문제, 법적인 배치 기준이 지금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영역에 있는 그 전문 자격증들은 배치 기준이 상당히 분명하고 강하기 때문에, 뭐 사회복지관은 당연히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평상시관에는 평생교육사들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평생교육사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과 평생교육사 한두 명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 법적인 부분에서부터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치 기준이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이것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그 연수의 의무화라든지 자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복지사협회는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법정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건복지부 사업을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평생교육사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니에요. 사단법인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행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회가 자격증 관리 문제라든지 연수 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하기가 지금은 법적인 한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원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하는데 정말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게 그 아까 뭐 동평생교육사 배치 문제라든지 뭐 직렬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얽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법적인 부분에서의 한계. 그래서 저희 협회가 올해 사무총장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법을 제대로 공부하자. 근데 이게 평생교육 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직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지금 아까 결정직이 지금은 전문경력반으로 해서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이 지방행정공무원법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을 건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평생교육사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주민센터에 평생교육사 배치하는 문제는 평생교육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라인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 다른 방향으로 시작한 게 동네 배움터를 이제 서평원에서 만들고 거기에 동평생교육사를 서평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행정하고 이 언밸런스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어디 가서 제가 그런 표현했는데 왜 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사생아처럼 나타났을까? 그래서 이 적자가 돼야 되는데 이 서자처럼 자꾸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저희 협회는 끊임없이 지금 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작업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계란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바위를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제도적인 변화, 정책적인 변화에 접근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중앙협회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이고요.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우리 정찬열 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어떻게 연대해 나갈 것인가. 이 두 축이 지금 가장 저희들의 제가 볼 땐 생존의 문제가 아닐까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 더 보시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각 지역의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지역 협의회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는 한 가지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평생교육사님께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들이 되면은 한 뭐 내년쯤이면 다 공유가 되고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 벤치마킹하고 공유가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사실 이제 우리도 부산평생교육사협회도 정책실도 있고 기획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다들 바쁘다 보니까 그걸 전담해서 어떤 걸 해내기가 좀 힘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 실장님들이 또 실원들과 같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과제를 드리면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책으로 옮기는데 그분들이 역량을 집중시켜 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책실이라는 게 상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얼마든지 뭐 안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서 이 우리 평생교육사를 위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부천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해나가고 우리도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다, 두 가지라도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연대가 되어서 전체적인 평생교육사들이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그 구심점을 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항상 우리 총장님이나 회장님께서 부산에 이제 인평원에 좋은 그 세미나나 아니면 포럼이나 이런 데 오셔서 얘기들을 좀 널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부산평생교육사협회가 나서서 하기가 좀 그랬는데 이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가 부산에서 있었다는 게 저희들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많이 참석하는 못한 분들이 저는 좀 완전히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느꼈던 거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이제 그 느낌이 계속 머릿속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좀 가치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모든 정책이라든가 협회에서 이제 포커스, 특히 이제 우리 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도 진열화라든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공영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공공영역이 바로 서야 그래서 민간영역도 바로 선다. 근데 실제로 공공영역의 진열화가 지금 빨리 이루어질 거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더디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 모 지자체 평생교육사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전에 1차는 적격자가 없음. 왜? 적격자가 없는 이유가 지자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5명이 왔어요. 다급 5명, 라급에 4명. 근데 다급이 어마무시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경력자들이 온 거예요. 현재 지금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현재. 그런데 그 중에서도 70년생은 9이에요. 본인하고? 네, 나이 때문에. 80년, 90년생이 네, 다급이면 70년생은 아예 이게 심사위원의 의지가 아니에요. 행정의 이제 담당자가 그렇죠. 저랑 같이 근무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사실 연령대가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는 이게 정상도 아니야. 심지어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경기도권에서는 지금 이 지자체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학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미친 듯이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 그래봐야 현장의 공무원으로서는 8급, 7급에 상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서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자체끼리 243개가 이제 다 평생교육사들을 채용을 한다면 그 안에서 서로 그냥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 벽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선생님 아까 딱 들어오셔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하고 싶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에 퍽 내려앉는 거예요. 그럼 꼭 공공영역밖에 없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거든요. 저는 내가 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게 저는 무조건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공영역은.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우리 기관이 민간위탁기관으로 지금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영을 해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바뀌었어요. 시에서는 평생교육사를 공무원 TO로 들어가지만 민간위탁기관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평생교육사들을 10명 이상도 채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차라리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안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지자체에 있는 일을 하면서 시에서 재원을 받아서 일하는 우리가 허술하게 일하진 않잖아요. 그 훈련된 인물들을 오히려 트레이닝 사람들을 어느 영역이든 공공기관으로 보내면 되는데 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낙동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얘기하려다가 잠깐 선착도 빠졌는데 그 아까 70년대 아웃됐다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평생교육사 5년 재연장돼서 10년까지 하고 나서 자기의 그 노하우를 어디 써먹지도 못하고 이대로 사장되는 거예요. 협회를 오라니까요. 끌어들여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아마 오라고 해도. 아니 알아야지 간다고 저는 아니 생각해요. 오라고 전화까지 했는데도 안 오는데 뭐 어떻게 해. 그래서 뭐 목줄을 매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저분들 답답한 게 없어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업을 하면 돼요. 그런 사업을 해야죠. 사회복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회복지관에도 시에서는 직접 운영하자고 다 사회복지관이 지자체 몇 개나 있어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다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몇십 명씩 있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직원들 그 연봉제인데 연봉제 제대로 된 급여 테이블도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회복지는 호봉으로 아주 테이블이 멋지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도 우리 평생교육사도 연구된 거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 나 그렇게 달라고 전화해도 안 주시더니? 아주 비밀이에요. 이랬어요. 제가 저기 그 지난 부족하고 제한이 붙으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저는 기회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 차 한 차에서 일할 사람 필요하다니까 한 파트 그렇게 하고 또 연수도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또 해주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시작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하신 것들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그
일단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저도 최라영 관장님의 의견에 되게 동의를 해요. 이게 이제 직영체제와 위탁 체제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지자체도 평생교육사가 있어야 되고 그 평생교육사는 이제 평생교육 행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혹은 평생센터는 사업 베이스로 가는 평생교육사들로 구성이 되는 지금 안산시 모델이라든지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시청이 평생교육사가 있고 서평원이 있는 것처럼 이 구조로 가는 거.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협회가 그런 그 평생학습관 위탁을 받는 형태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도적인 관계가 또 하나가 그런 지금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는 평생학습관을 두게 되고요. 읍면동에는 평생센터를 두게 돼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생학습관이 보조금 단체가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못 돼요, 국가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력이 되는데 평생학습관은 그게 안 돼 있다는 일부 부분의 제도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저는 협회가 이런 위탁, 그러니까 기관 하나를 위탁을 받는 부분들도 고민을 좀 총장님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사님들 이렇게 항상 하시고 엘리트들만 들어왔습니다. 부담을 엄청 주시네. 확인 들어갑니다. 네. 평생교육사 역량체계 교육과정에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로 돌아갈게요. 뭐 여러 가지 웃기신 거죠? 네, 배가 고프셔서. 사실은 여기 얘기하는 게 다 역량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가. 그래서 아까 그 광명 전 원장님 얘기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첫 번째는 저걸 했을 때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 있을 때는 직급 체계가 있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수준들을 다 정하고 거기에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해줘요. 그 역량이 넘었을 때 뭐 그 승진이나 이런 것들 보상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당연히 조직체계에서 자기가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는 승진이나 뭐 급여에 대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 했을 때 저는 일단 나도 평생학습관에 있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그래 내가 팀장하고 중앙관리자서 부족해, 적은 거 해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지만 과연 했을 때 보상이 다르나? 올라가나? 내 사무장 되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열정이 없거나 평생교육사로 정말 뼈를 묻고 싶다는 생각이 없으면 과연 저런 교육들이 어떤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구조 투트랙을 가야지 영양 이거 좋잖아, 좋아요, 분들 다 해보셨는데 과연 했을 때 나한테 뭐가 되지? 그게 되지? 이게 없다면 사실은 참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협회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협회부터 조직이 좀 강력이든 기초든 단단히 다져지고 회원들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회원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저건 정말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평생교육사로 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됐고요, 사실의 경력은. 근데 평생교육을 배우다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게 굉장히 발목을 잡아요. 애들부터 100세까지를 저희가 커버해야 되는 평생교육 영역이고 육진물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지금은 장애인 평생교육, 안상학교나 장애인 잘 모르는데 누가 이걸 가르쳐주나? 공부해야 돼요. 또 누가 가르쳐주죠? 개인의 열정이 아니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장애인 자기들 영역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문화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관장님께서 저희 신나공이라는 거 합니다. 신나는 뭐 나의 생각 공유하기로 해서 매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도 사실은 전문가로서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럼 협회에서 사실은 역량도 참 중요하지만 분야에 대한 장애인, 다문화, 노인, 여성 엄청나게 많은 우리 시민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것들을 평생교육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하고 운영해서 제가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나? 개인의 노력으로 놔둘 건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도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놓은 게 아닌 것 같고 사실 그 조직에 알아서 하겠지만 사실은 그럴 만한 여력들이 많지 않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평생교육사 급여책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열정을 끌어내는 만큼
여러 가지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이슈들 또 앞서서 협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 평생교육 어떻게 할 거냐, 평생교육에서 준비됐느냐, 모여봐라 좀. 이거도 알려주시고, 멘붕 왔어요. 예, 샘플도 좀 보여주시고. 지난 것들이- 학습 모임에 했던 그 장애인 평생교육사, 마을 평생교육사 이거 네, 추가해야 조금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남양주 인용 인정인 것들은 얘기하세요. 남양주 인정인 것들은 회사도 같이 하시도록. 아니 이게 이제 뭐가 조금 법안이 살짝 바뀌어도 시에서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다문화하고 이게 장애인인데 사실 장애인 학습자는 저는 전문가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자체 그 장애 분야가 유형이 16가지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애분들은 신체장애나 아니면 발달장애인분들만 만날 수 있는데, 사실 그 장애인을 또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또 그걸 방기하면 편파적으로 내가 운영하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고, 저희 자체도 이 평생교육사들이 성인 학습자의 특징이라든지 그쪽에 조금 다 청소년까지도 우리가 커버는 가능하지만 과연 장애인 학습자들까지 그들의 니즈를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100% 만족이 아니더라도 일만에 조금이라도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할까라는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은 뭐죠? 그 같이 이제 보조로 오시는 분들도 예, 필요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 본인이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조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아니 잠깐만요. 자꾸 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좀 필요한 거, 우리가 모자라요 이게 다들.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것 때문에 한참 이슈가 돼가지고 공부를 좀 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복지가 해야 되고 교육의 영역이 해야 되는 거가 분명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의 영역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령기 학생들 다르고 성인 다르다고.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 아이들이 학령기 교육은 끝났는데 계속 걔네들은 발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평생교육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발달장애 쪽을. 나머지는 이제 복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평생교육이 아니라 복지의 영역이라고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간에 어떻게 하면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 거냐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지의 영역과 교육의 영역, 평생교육의 영역을 자꾸 혼돈해서 생각해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자꾸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장애인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만들 때 그 방향으로 한번 역량 강화를 하면서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만들 때 그 방향부터 설정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같이 들어가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긴 네. 제가 자꾸 이상하게 장애인 집에서도 평생교육사 우리가 방향이 자꾸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자꾸 16개 영역 나오고 하니까 아니, 이거 하니까 거길 다 평생교육으로 책임져야 되냐 이럴까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네. 되는데, 제가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은 배구 선수가 하고요. 정책 농구 안에서 선수가 예산부터 정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불안을 내리시면 조금 이걸 좀 좁히면, 그러니까 평생 교육사 역량을 얘기할 때 사실은 그런 많은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생 교육사들이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상이 우리는 기관에 너는 장애인 담당, 너는 다문화 이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있고 트렌드에 따라서 배워야 될 게 많은데, 평생 교육사 학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선도적으로 평생 교육사들한테 그런 얘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고학력 얘기했잖아요. 예, 저기 박성경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교육사들이 너무 고학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셨을 때, 저는 학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인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의 성향이나 욕구들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저희가 분야인 것 같고, 자기의 경험 또한 굉장히 필요한 게 평생 교육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시민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부분 중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들도 사실은 평생교육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공공 쪽에 있을 때는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거든요. 저희가 받는 스트레스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역량으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아마 근데요, 좋겠나. 그 역량, 평생교육사 역량이 과연 뭘까요? 자, 그거는 다음 저희 얘기해 얘기했어요. 주세요. 나가다니 또 다른 쪽으로 나가네. 또 얘기해줘요. 다음 소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네, 시험관을 좋아요. 하고 네. 저는 우선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가는 자리인 것 같아서 아직 안 가죠. 벌써 갈라요. 내가 오후에 지방하면 쇼핑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원래는 이제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복지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직을 평생교육사로 이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사회복지 현장과 평생교육의 현장이 어떤 부분이 제일 이 신입이나 젊은 직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다를까라는 거를 피부로 느꼈던 부분은 그 젊은 직원들, 신입 직원들이나 젊은 직원들이 놀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신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젊은 직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같이 머리 싸매고 뭔가 우리가 이 평생교육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뭐 각자의 기관에서 이렇게 실천해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젊은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거를 보고 그 사회복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같이 만나서 수다 떨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잘 돼 있는데 제가 이제 평생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목마른 거예요. 또 뭔가 만들어 나가고 싶고 같이 이제 사실 사회복지는 이제 그 지역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평생교육사는 조금 한정돼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의 평생교육사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 만날 수 있는 거리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제가 해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저는 옆에 선생님이 이제 복직을 하고 와서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자기랑 같이 입사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지금은 팀장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정말 우리는 평생교육사들의 역량 강화는 연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승급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진급을 할 수 있는 세계들을 마련을 해주고 보수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줘야 이분들이 조금 자기 그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도 가지고 좀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사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승급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5년 이상만 되면은 다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체계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청소년 지도사나 사회복지사는 연수나 보수 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사들도 이런 연수가 좀 의무화가 되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엘리트 많네요. 말씀 안 하셨지. 김민수 사무국장. 계신데요 왜? 저는 평생교육 현장에 지금 몸을 안 담고 있고 이 학생일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고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시고 그런데 요 앞에 저희들이 본회하고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진흥원에서 학습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했거든요. 그 오셔서 이제 회원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거 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 다음 일이 있습니까? 뭐 여기에 됩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이제 컨설턴트가 한 번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묻는 그 회원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 당장 이거 배워가지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평생교육사들이 이제 아까 사업도 얘기하셨잖아요. 자꾸 일자리를 원하니까
그래서 저는 또 홍보 일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과정이 있는데 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유일하게 하는 게 이제 밴드 활동인데 정회원은 이제 협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고 일반 회원은 그냥 관심이 있어서 그냥 초대만 하면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그 두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밴드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 왜 안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밴드가 너무 많대요. 알림이 와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성 과정을 하는 거는 일일이 전부 다 이제 카톡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했어요. 그 이제 조금 더 오기는 하셨는데 이 홍보도 문제가 있고 오셔가지고 정회원에 가입하세요. 그러니까 가입하면 협회가 뭘 해주세요? 묻는 게 딱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좋은 교육도 있고 양성적인 역량 강화 과정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이 협회에서 뭘 해주냐고 바라시지 말고 먼저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좀 협조를 해주세요. 힘을 모아주셔야지만 저희들 협회가 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이제 자꾸 사업 관계나 뭐 일자리 같은 거 묻고 협회가 뭘 해주는데요. 먼저 물으니까 우리가 협회가 좀 힘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무리가 네, 제가 질문이 아닌데 마무리하려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5년부터 이제 평생교육사 일을 하면서 4곳의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마다 그만둘 때마다 다시는 평생교육 오지 않으리라. 정말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하다가 이제 또 협회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연수 얘기하면서 저는 좀 많이 느꼈던 게 이게 그냥 이제 평생교육사의 어떤 근무 조건이랑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공짜가 아니구나,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이었고 이제 연수 이걸 보면서도 저도 이제 안선 씨 팀장님처럼 제가 평생교육사 그만두면서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 내 역량으로 즐겁게 일할 게 뭘까 해서 사회복지사도 따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장애인 평생교육 있다는데 내가 이쪽 길이 맞을까? 혹시 다른 길이 맞을까? 이런 식의 이제 제 개인적으로 뚫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런 연수센터가 있으면 개인이 아니라 의지할 곳이 생기고 논의할 곳이 생긴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빨리 자리를 잡아서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우리의 영역이 이제 확산되고 연계하는 건 좋은데 선점을 뺏기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조금 작은 씨앗이라도 시작이라도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꾸 뭔가 그만둬야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을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위에 저의 선배들한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나이로 있으면 이제 끝나겠구나. 내가 여기까지 가고 나면 유리장벽이 나한테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새로운 길을 자꾸 모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기 이제 협회 오면서도 그럼 비영리 단체나 이런 거는 나의 길일까?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면 공공기관에서 있다 보니까 또 한계가 계속 보이고 또 저의 선배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싶어. 또 이런 마음이 들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또 이런 거. 저렇게 하고 싶어라는 선배 없었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이렇게. 근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또 평생교육생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와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또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저희 딸이 교직에 있는데요. 사실은 그 가입할 수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도청하고 정교조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걸 또 보면서 이제 정교조 가치에 더 많은 걸 두고 있었거든요. 엄마로서. 근데 우리 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변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엄마 나는 교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교총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 교총에는 내가 학교사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은 이렇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대변해줄 수 있는 기간이 뒤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표를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그냥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평생교육연합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다고요. 맞다고요. 그래서 저기 협회 다른 이름은 평생교육사 노동조합입니다. 저기 한전에 웃어보신 맞아요. 예비 예비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30초 드립니다. 30초. 마무리. 복지를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뭐 교육을 통해서 이제 복지도 향상되는 거고 평생교육사와 복지는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평생교육사를 조금 공부를 좀 더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빌어주세요. 네. 그리고 예. 자, 마지막. 진짜 공사하겠습니다. 공사. 저기 아까 12월 3일 그 게스트로 관심 가져주시고 3월 5일서 내년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센터장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뭔가 저거 뭐였지 끝에 있던 거. 네, 길을 잃은 평생교육사들에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커피를 제공해 주신 우리 부산 지회에 박수 한번.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원장님. 오늘 또 페이스북으로 저렇게 또 커피로 수고해 주신 박시영 선생님 오늘 부산도 있거든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동하는데 어려울 텐데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식사는 지금 예약은 했죠. 예.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10,000원 정도인가요? 예, 10,000원 정도를 더 치료하는 걸로 하고요. 없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융자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얘기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